오늘 첫 강의는 소비와 저축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비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소비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론을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것은 이제 소비에 관한 케인스의 추측에서 시작되는 절대소득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케인스는 이제 사람들의 소비를 자기가 나름대로 관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건 다 알겠지만은 로지컬한 어떤 연역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로지컬하게도 학문이 발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관찰을 한다는 건 데이터를 보는 거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또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것도 학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케인스가 이렇게 추측한 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절대소득 이론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말은 이렇게 썼지만은 사실은 이 말은 경제적인 용어고, 이걸 조금 쉽게 풀이하자면은 이런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이때 소득은 그냥 가처분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소득하고 가처분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이것은 가처분 소득입니다. 그냥 소득이란 말을 그냥 쓰고 있지만은 이걸 소득을 정확하게 용어를 써라 그러면은 가처분 소득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득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소득 증가분을 전부 다 자신의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쓰지를 않고 그 중에 일부만 소비를 증가시키는 게 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말로 쉽게 얘기를 하는 첫 번째 추측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에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설사 길거리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주었다 하더라도 그걸 한꺼번에 다 써버리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일부만 쓰고 남겨놓을 수도 있고. 자, 이거를 이제 경제적인 용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내가 소득이 증가하는 것, 델타 Y죠. 소득이 변화하는 거죠. 했을 때 소비를 하는데 소비의 증가는 소득 증가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는 증가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게 델타 Y가 양인 경우를 우리가 따지고 있으니까 델타 Y로 모든 변을 다 나눠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죠. 이건 1이고 델타 Y분의 델타 C고 0이죠. 그죠?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한계 소비 성향이죠.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거 우리가 NPC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NPC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추측은 케인스가 추측하기를 사람들은 소득이 높아지면, 즉 좀 더 부자가 되면,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 소득이 높아지면은 그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점차 작아질 것이다. 이런 이제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인 사람하고 소득이 한 달에 200만 원 사람, 300만 원인 사람하고, 그럼 200만 원, 300만 원인 사람이 평균적으로 더 많이 소비를 하겠죠. 아무래도. 하겠지만은 소득 중에서 그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작아질 것이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처음에 아주 소득이 낮은 사람은 처음에 써야 되는 소비가 바로 뭡니까?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이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엔겔계수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을 수밖에 없어요. 소비를 많이 적을 때는. 그러니까 100만 원인 사람이나 200만 원인 사람이나 300만 원인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많아지면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요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거는 y가 커지면은 델타 y가 아니고 y 자체가 커지면은 그 중에서 c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y가 커짐에 따라서 y분의 c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델타 y분의 델타 c는 한계 소비 성향이지만 y 전체에서 c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거는 뭡니까? APC였죠. 평균 소비 성향. 지금 여러분들이 요 대목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내 강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가지 주의를 하고 지나갈 텐데, 첫째, 나는 판서가 그렇게 깨끗하게 초등학생들 써주듯이 써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서 알아서 여러분 따라서 하고요. 둘째, 파워포인트 쓰지만은 파워포인트가 그렇게 아주 썩 잘 돼 있는 파워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썩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파워포인트를 굉장히 내용을 줄여서 간단하게 쓰는 그런 그 스타일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더라도 길게 안 쓰고 굉장히 짧게 쓰기 때문에 아마 이것만 보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넘어가지? 왜 이렇게 돼 있지?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또 책도 좀 읽으면서 보완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얘기 설명이 되죠. 근데 두 번째 이에 대해서는 사실 케인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건 뭐 관찰을 했다기보다는 케인스가 추측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추측이냐. 우리가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도 추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 중에는 필수품이 있고 사치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필수품은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내가 암만 소득 수준이 낮아도 이 정도는 꼭 써야 되는. 사치품은 뭐 소득 수준이 낮으면 안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내가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 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면은 소비도 높아진다 그랬죠. 근데 그 소비 중에는 뭡니까? 필수품이 있고 사치품이 있겠죠. 그럼 이제 100만 원 버는 사람은 거의 다 뭐 소비가 필수품인데 200만 원 버는 사람은 필수품에다가 사치품이 좀 들어가겠죠. 300만 원 버는 사람은 사치품이 더 들어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소득에서 필수품에 대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지죠. 언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엥겔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케인스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200만 원 벌었는데 150만 원 소비했다. 그럼 50만 원은 저축이거든요. by definition. 그게 왜 저축이냐? 그 저축의 정의예요. 내가 200만 원 벌었는데 150만 원 소비했다. 그러면 그 50만 원을 내가 은행에 넣든 이걸 가지고 뭐 침대 밑에 뭐 넣어놨다가 도둑을 당하든 뭐 하든 간에 이 50만 원은 경제학에서는 저축입니다. 소비를 안 한 거는.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뭐 그건 정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물어보는 것이 이상한 거죠. Y 빼기 C는 S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저축인데 그것이. 그러니까 소득 중에서 소비하지 않고 남는 부분이 저축인데, 저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필수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사치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가까울 것이냐? 그럼 저축은 내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저축을 할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필수품은 아니에요.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저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은 굳이 그 두 재화의 특성 중에서 어느 거에 가깝냐를 보면 사치품에 가깝다. 자, 그러면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필수품의 비중은 줄어들고 사치품의 비중은 늘어난다. 근데 저축은 사치품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Y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축의 비중도 늘어난다. 저축의 비중이 늘어나면 소비의 비중은 줄어든다. 이게
케인즈가 생각을 한 소비에 관한 추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추측을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추측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이제 케인즈가 추측한 소비에 관한 특성은, 요거는 좀 이제 특이한 특성이에요. 앞에 두 개는 뭐 그런 대로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소비라고 하는 것은 유량 변수죠. 유량 변수. 어떤 기간 중에만 측정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멈추고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을 줘야지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한 달 동안의 소비, 1년 동안의 소비, 한 분기 동안의 소비, 하루 동안의 소비. 오늘 12시 현재의 소비. 그거나 측정을 못하죠. 12시 현재. 자, 그래서 어떤 기간 중의 소비라고, 그 기간 중의 소비는 그 기간 동안의 소득 수준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금년 중 내 소비는 금년 중 내 소득에 의존한다. 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거 이외에도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생각하면은 케인즈의 주장이 또 좀 이상할 주장이라는 것이 좀 느껴질 거예요. 자, 뭐 어떤 게 있느냐? 이자율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소비에. 그 다음에 이 기간 중의 소비가 아니고 다른 기간, 소득이 아니고 다른 기간 중의 소득도, 내가 지금 금년에는 내가 돈을 별로 못 벌었지만 작년에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그럼 그게 금년에 소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즈는 뭡니까? 어떤 기간 중의 소비는 주로 그 기간 중의 소득에 의존한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주로 의존한다는 거지 뭐 그냥 다른 요인들이 아주 의미가 없다는 것은 사실 아닌데, 그래서 이 주장이 이제까지 우리가 케인즈의 추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인즈의 추측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썼던 그 소비 함수 중에 많이 썼던 게 이와 같은 선형 소비 함수 많이 썼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 이제 y 대신에 yd가 들어 있었겠지만은, 여기서의 y는 가처분 소득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소비 함수를 우리가 많이 썼었는데 1학기 때 이 소비 함수가 케인즈의 세 가지 추측을 충족을 시키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C는 C바 더하기 스몰 c의 Y인데, 여기는 이제 이건 가처분 소득이고요. 여기서 이제 C는 소비고, C바하고 C는 이제 일종의 이거는 뭐, 계수죠, 계수, 상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소비 함수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요 계수값에 대해서 어떤 제약을 그때 가했었습니다. 어떤 제약이 있냐면은 C바의 값은 0이고 0보다 크고 스몰 c의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비 함수의 제약을 우리가 가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면은. 그럼 이 제약이 바로 케인즈의 추측을 케인즈의 추측이 이 소비 함수에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죠. 요 제약을 한번 보세요. 요 제약이 바로 뭡니까? 이 스몰 c가 바로 뭡니까? y가 증가하면은 c가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보여주는 한계 소비 성향이죠. 그래서 스몰 c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게 한계 소비 성향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첫 번째 추측. 그다음 두 번째 추측. C바가 0보다 크다. 이거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APC는 Y분의 C인데 양변을 Y로 나누면 Y분의 C바 더하기 스몰 C죠. 그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요게 APC였잖아요.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그러면은 스몰 C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수라 그랬으니까 이건 상수고. 이것도 0보다 큰 상수라 그랬으니까 y가 증가하면 이거 자체가 떨어지고 이건 상수니까 평균 소비량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C바가 양이라고 하는 것이
Y가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해주죠. 그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제약의 중요성을 생각해 알 수가 있습니다. C바의 값이 0이라면은 이게 0이니까 Y가 증가하더라도 평균 소비 성향이 변함이 없죠. 그러면은 두 번째 케인즈의 추측을 위배하는 소비 함수가 되죠. 이 C바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겠지만은 좀 또 이렇게 우리가 쓰긴 썼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이게. C바가 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C바는 소득이 0이라도 소비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소비 수준. 이거는 뭐 내가 소득이 없더라도 이 정도는 내가 소비를 해야 된다. 근데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소비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뭐 지금 내가 소득이 없더라도 남한테 돈을 빌리면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빌려서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소득이 없더라도 작년에 내가 소득이 좀 많아가지고 남겨놓은 게 있었다. 그러면 지금 소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얘기가 C바의 값이 양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되고 뭐 이거는 우리가 또 이 C바라고 하는 것은 Y하고 관계없이 결정되는 소비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영어로 autonomous consumption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뭐 자발적 소비 또는 독립적 소비 자발 소비 독립 소비 뭐 이런 식으로 뭐 번역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 세 번째 추측 소비는 이제 현재 소득 그러니까 어떤 기간 중에 소비는 그 기간 중에 소득만의 함수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소비가 만약에 금년의 소비라면은 이 Y는 뭡니까? 이분이 여기는 쓰지는 않았지만은 여기는 조금 더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CT, YT. 그 T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016년이다. 그럼 이건 2016년 중에 소비. 이건 2016년 중에 소득. 그러면 2016년 중에 소비는 2016년 중에 소득에만 의존한다. 그러면 다른 소득이나 소비는 C바에 또는 스몰 C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암묵적으로 들어있겠죠.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상수다. 라고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들어있겠죠. 자, 이게 이제 그 소비론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은 이제 선형 소비 함수를 썼어요. 그렇지만은 뭐 이런 일반적인 비선형 소비 함수를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비선형 소비 함수를 쓰더라도 마찬가지로 자 케인즈의 추측을 이 소비 함수가 충족을 시키려면은 어떤 제약을 가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우선 CT는 YT만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 번째 추측은 이미 여기서 충족이 됐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여기 IT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YT 플러스 T-1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첫 번째 추측을 만족시키려면 첫 번째 추측이 한계 소비 성향이죠. 한계 소비 성향은 C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F의 프라임이죠. 그죠? 그죠? 1차 도함수. 이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Y고 이게 C일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소비 함수가 주어져 있다. FY가. 그러면 이 기울기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이거는 충족을 못 시키는 것이고 이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은 그래서 가장 기울기가 높을 때도 1보다 작다. 그리고 뭐 점점 작아지니까 기울기가. 그리고 0보다 크죠, 기울기가. 이런 거면은 충족을 시키기. 세 번째를 충족시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이 함수는 이와 같은 소비 함수는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거 충족시킵니다. 왜냐하면은 평균 소비 성향을 우리가 이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어떤 점하고 원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소비 성향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높이가 CT고 이게 YT잖아요. 그러니까 C를 Y로 나누면 평균 소비 성향입니다. 근데 그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Y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점하고 각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선형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선형 소비 함수만 여러분들이 익숙해 알고 있으면은 소비 함수가 선형인 줄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소비 함수는 비선형이고, 비선형인 소비 함수도 케인스의 추측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시야를 넓힐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까지가 이제 케인스가 이제 제시한 것인데, 그럼 케인스가 제시한 이 소비 이론, 이제 소비 이론인데, 소비 이론의 명칭은 절대 소득 이론이라고 하는 소득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절대 소득 이론. 절대 소비 이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뭐 영어로는 이제 Absolute Income Theory of Consumption이에요. 소비에 관한 절대 소득 이론. 공식 명칭. 또는 이걸 theory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Absolute Income Hypothesis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Hypothesis는 이제 이게 이론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도 검증이 좀 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Hypothesis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게 많은 검증을 거쳐가지고 뭐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theory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 누가 뭐 어떤 공식적인 무슨 검증 기관이 있어가지고 너는 theory다, 너는 hypothesis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 간의 견해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도 가설이라고 불러도 되고 theory라고 불러도 됩니다. 자, 근데 이게 theory든 가설이든 간에,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에 케인스가 내놓은 절대소득 이론은 사실은 처음에는 가설입니다. 하이포테시스. 이제 이게 이제 theory가 되기 위해서는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 검증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실제 경제에서 일어나는 소비 현상을 얘네들이 잘 설명할 수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케인스의 소비 이론은 케인스의 추측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물론 관찰로도 또 나오긴 했지만 그 추측이나 관찰이 일반성을 꼭 가진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케인스가 아무리 유명한 경제학자라 하더라도 케인스의 추측이 오류도 있을 수가 있고, 케인스가 관찰한 것이 전체의 일부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후세 사람들. 그래서 그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가 그러면 뭐 아무런 테스트가 다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현실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관찰되는 현상들, 소비에 관해서 그것이 테스트가 되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 행태를 얘가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소비 이론은 가설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실에서 나타나는 소비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니까 어떤 것들이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느냐,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물론 이건 말고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건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럼 이것들이 일단 뭡니까? 절대소득 이론이 괜찮은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리트머스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제 리트머스는, 횡단면 자료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이 횡단면 자료, CER 자료, 아마 뭐 계량 경제학을 들은 학생들도 아마 이 용어를 뭐 접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론을 또는 가설을 검증할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데이터. 근데 그 데이터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학에서 이제 많이. 첫째는 이제 크로스 섹션인데, 크로스 섹션은 동일한 시점에 또 동일한 기간 중에 서로 다른 개체의
자료를 우리가 모으면은 그게 크로스 섹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뭐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냐 각자 이렇게 조사를 한다. 크로스 섹션이에요. 금년 중에 뭐 OECD 국가들의 연간 GDP를 내가 자료를 모았다. OECD 국가가 뭐 몇 나라인지 지금 G20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올 뻔했네. G20이면 딱 20나라니까 20나라 국가의 각 금년 중 GDP를 모았다. 그러면 자료가 20개짜리잖아요. 이거는 금년 중에 서로 다른 나라의 GDP이기 때문에 크로스 섹션입니다. 이제 나왔으니까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른 데이터를 설명을 하죠. 타임 시리즈죠.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일한 개체의 에 대해서 뭡니까? 서로 다른 시점에 관찰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번 달에 얼마 소비했고 같은 사람이 다음 달에 얼마 소비했고 그 다음 달에 얼마 소비했고 타임 시리즈가 타임 시리즈는 하고 크로스 섹션의 특징은 크로스 섹션은 데이터를 서로 순서를 막 흐트려 놔도 잃어버리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타임 시리즈는 순서를 막 바꾸면은 놓치는 정보가 있어요. 왜? 타임 시리즈는 2월 다음에 3월이 오고 3월 다음에 4월이 오고 4월 다음에 5월이 오고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에 따른 변화가 중요한 정보를 주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섹션하고 타임 시리즈의 차이가 이제 물론 이제 뭐 다른 차이도 있어요. 다른 차이도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통계학이나 계량 경제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도록 하고 자 그래서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료 소비에 관해서 두 가지 자료니까 첫 번째 자료는 뭐냐면 크로스 섹션은 자 금년에 이 사람의 소득 소비, 이 사람의 소득 소비, 이 사람의 소득 소비에 대한 자료를 모아가지고 내가 분석을 해요. 타임 시리즈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의 금년 소득 소비, 내년도 소득 소비, 내후년도 소득 소비. 근데 이 사람 한 사람만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타임 시리즈를 할 때는 한 개인보다는 뭡니까? 이 개인을 모아놓은 큰 덩어리. 우리나라 전체의 95년 소득 소비, 96년 소득 소비, 97년 소득 소비.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는 학생들은 그 두 개를 합쳐놓은 중간 자료도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금년도 소비, 내년도 소비, 내후년도 소비. 그러면 평단면도 되고 타임 시리즈도 되는 자료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자료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계량 경제 분석을 하는 기법들도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 자료는 보통 우리가 횡단면 자료나 시계열 자료 한쪽만 있는 것보다는 뭐 양쪽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정보가 많고요. 대신에 분석도 더 어렵습니다. 그 정보를 제대로 우리가 끌어내려면. 이런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패널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패널 데이터. 또는 뭐, 론지튜디널 데이터, 뭐 이렇게 이런 용어를 가지고 부르는데. 그건 뭐 나중에 뭐 지금 뭐, 걱정하지 말고. 자, 보니까 횡단면 자료에서는 어떤 이제 횡단면 자료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해요. 이거 뭐 APC에 관한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제 소득이 높을수록이라는 게 횡단면 자료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전체 소득 소비 자료를 내가 모았어요. 나눴어요, 여러분. 소득 높은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 여기는 이쪽 절반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아니면 뭐 중간에 조금 버리고 3분의 1, 하위 3분의 1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상위 3분의 1에 소비 자료도 있죠. 그러면 이제 소득 자료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평균 소비 성향을 각각 계산해 가지고 그것의 평균을 구해요. 이 그룹의 평균을. 요 하위 그룹의 평균도 구해요. 그러면은 소득 상위 그룹의 평균 소비 성향이 나오고 하위 그룹의 평균 소비 성향이 나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쪽이 이쪽보다 더 낫다는 얘기죠. 감소한다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3분의 1씩도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제 퍼센타일. 왜냐면 우리나라 전체 가계 조사를 하게 되면은 뭐 몇만 가구씩 자료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10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최상위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그럼 10개 그룹 간에 쫙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소득이 높은 그룹일수록 평균 소비성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 뭡니까? 이거 내가 썼을 때 이게 케인스의 두 번째 추측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케인스의 절대소득 이론은 이것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이 현상은. 그러니까 됐고. 두 번째 이제 시계열 자료입니다. 시계열 자료에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Y가 증가함에 따라서 Y분의 C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또 잘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시계열 자료에서 이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그럼 2001년이 2002년보다 소득이 증가했다. 근데 소비는 얼마나 증가했느냐. 또 볼 수도 있고. 아니면 2000년에 Y분의 C, 2001년에 Y분의 C, 2002년에 Y분의 C. 근데 대개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2001년, 2002년, 2003년으로 갈수록 Y의 값은 커지겠죠.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거는 뭐 경제가 성장해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생겨서도 그렇고. Y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C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도 케인스의 절대소득 이론 중에서 두 번째 이론 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이걸 우리가 단기 시계열 자료라고 해요. 자, 장기 시계열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얘기했던 쿠즈네스가 이제 발견한 것인데, 단기 시계열 자료는 뭘 보는 거냐 하면은 Y분의 C에 뭐 이것에 95년, Y분의 C에 96년, Y분의 C에 97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것이 변하는 걸 봅니다. 자, 장기 시계열 자료는 뭐냐면은 쿠즈네스가 한 게 뭐냐면은 이 Y분의 C의 값을 한 7, 80년에 걸쳐 가지고 자료를 구했어요. 그리고는 첫 30년의 평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30년이 예를 들어서 1880년이다 그러면 1880년부터 1910년 30년 동안에 그럼 이게 30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매년 하나씩 있으니까. 그럼 1880년 더하기 1881년 더하기 해가지고 1909년까지 다 한 다음에 30으로 나눈 거. 그 다음 30년 동안의 평균. 또 그 다음 30년의 평균. 이게 이제 장기 시계열 자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Y가 1880년대보다는 1900년대가 더 높아졌을 것이기 때문에 Y분의 C는 점점 장기 평균을 구하더라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나 뭐 다른 과학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발전은 이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나와요. 쿠즈네스가 해보니까 세 기간 중에 Y분의 C가, 쿠즈네스는 처음에 세 기간만 봤습니다. 왜냐면 너무 긴 기간은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은 아마 4기간 좀 볼 수 있지. 똑같아. 거의 비슷해. Y분의 C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선형 모형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된 거니까. Y분의 C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30년 동안 했다는 거는 첫 30년, 그 다음 30년, 그 다음 30년에 평균을 내면 아마 이 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띄엄띄엄이기 때문에 주로 Y분의 C가 컸다가 줄어들고 더 줄어드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명확하게 안 나타난다는 것 자체는 세 기간이 똑같지 않더라도 명확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자체는 케인스의 절대소득 이론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제 이걸 리콘사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소비함수가 이런 식의 소비함수가 있는데 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이게 지금 플러스의 기울기를 가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위로 이동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뭡니까? 이 단기적으로는 Y분의 C가 줄어들죠. 그렇지만 뭡니까? 평균을 낸 값은 이거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왜 그런가를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설명도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법 그럴듯하게 보였던 절대소득 이론이 이제 여기서 처음 두 테스트는 통과했는데 세 번째 쿠즈네츠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꾸 이제 한 번 이렇게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자꾸 이제 다른 증거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좀 케인스 절대소득 이론에 대한 두 번째 그 비판은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부터입니다. 자, 이거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많은 경제학자들, 특히 거시경제학자들, 특히 케인스 경제학을 어느 정도 좀 신봉하는, 왜냐하면 케인스의 일반 이론은 이미 193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이 무엇을 우려했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미국 경제가 큰 침체를 겪을 것이다. 침체를 겪을 것이다. 자, 그와 같은 추측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총수요. 왜냐하면 케인스 경제학자들은 총수요가 경기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죠. 뭐 이거는 뭐 노테이션을 어떻게 쓰든 간에 하여튼 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케인스 경제학자들이 우려했던 것은 이게 크게 감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쟁 중에는 이 G의 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 전쟁에 동원되는 그 많은 병사들이 입고 먹고 그 총알, 그 무기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엄청나. 지금은 뭐 훨씬 더 크죠. 뭐 지금 뭐 미사일 뭐 몇 대 쏘면은 뭐 엄청난 지출이. 웬만한 나라는 미사일 쏠 돈이 없어서 전쟁하지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 G가 전쟁 중에는 G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사실 엄청난 경기 호황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전쟁 한쪽으로는 파괴지만은 한쪽으로는 엄청난 전쟁을 하기 위한 생산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래서 Y가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알 겁니다. 전쟁 중에 동원돼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도 주로 남자들이지만 나름대로 다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 뭐 파괴적인 생산입니다. 다 월급도 받고 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이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물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뭡니까? 전쟁에 동원되지 않은 이제 여자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미국의 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프를 한 게 이제 전쟁이 이제 크게 기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반대로 이제 그럼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G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평상시 수준으로. 이만큼 올라갔던 게 평상시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그러면 총수요, 다른 것에 변화가 없다면 총수요도 이만큼 늘어났던 게 줄어들 것이고, 총수요가 줄어들면 Y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Y가 줄어드니까 뭐 C도 뭐 사실 좋을 건 없죠. 왜냐하면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중에 소득에 의존하는 거니까 그 기간 중에 소득이 안 좋으면 소비도 안 좋을 것이고, 뭐 특별히 뭐 경기 후퇴를 막을 만한 어떤 요인이 없어.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경제는 큰 호황을 겪었습니다. 큰 호황을 겪었습니다. 그 호황의 원인이 뭔지를 보니까 소비가 전쟁 중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Y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인과관계가 아니고 소비가 먼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결국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전쟁 중에 이제 군수 물자 생산하기 위해서 뭐 공장에서 일하고 사람들은 많이 고용이 되니까 또 뭐 병사들도 다 급여도 받고 그러면서 경쟁하니까 소득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Y가 늘어났다는 건 소득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소득이 늘어난 것은 이제 정부 지출이 받쳐준 것이고, 소득은 많이 늘어났는데 소비는 어떻게 됐느냐? 돈은 벌었는데 소비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들어놓은 물건들은 전부 다 탄알이니 뭐 무슨 뭐 대포니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 뭐 내가 집에 갖다 놓고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고 싶어도 물자가 부족한. 타이어를 만들어도 전부 다 군대로 가고 집에서 쓸 수 있는 거 돌아다니는 건 얼마 없고 암시장에서 뭐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긴 되겠지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뭡니까? 저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저축을 우리가 강제 저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축이 일어나면은 이 저축이 뭡니까? 부가 형성이 되죠. 왜였어? 전쟁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군수 물자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재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던 이 저축이 갑자기 소비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스토리는 뭐 그냥 당연한 현상을 우리가 그대로 설명한 것인데, 이 스토리는 케인스의 절대소득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죠. 소비, 1945년 직후의 소비인데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됐느냐? 1945년 시작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웨스가, 또 그 웨스는 또 뭡니까? 1945년 이전에 사람들이 벌었던 소득. 그러니까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에만 주로 의존한다라고 하는 케인스의 추측이 이제 덴트가 가는 거죠. 흠집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른 소비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소비 이론들이 많이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소비 이론이 상대 소득 이론. 나는 이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설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항상 소득 이론, 그 다음에 생애 주기 소득 이론, 또는 뭐 평생 소득 이론이라고 부르는. 뭐 이 이외에도 뭐 소비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헤빗 퍼시스턴스 뭐 시어리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습관적 소비 뭐 많이 있지만 우리가 뭐 그걸 다 주어진 시간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이론을 조금 얘기를 할 텐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가 있고 절대소득 이론이 있고 상대소득, 항상
그다음에 뭐 평생소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숫자, 글자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뭐 또 생애주기 소득 이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중에서 얘는 이제 비판을 받았고, 얘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얘네들인데, 이 중에서 얘네 둘하고 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 두 이론은 합리적 소비자를 전제로 한 이론이고요. 상대소득 이론은 오히려 소비에 있어서의 비합리성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합리적 소비자라는 게 뭐냐? 합리적 소비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가지고 먹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맞는 거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바로 그겁니다. 뭡니까? 합리적 소비자라면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도록 행동한다. 근데 효용을 극대화시키는데 그게 뭐 그 효용이 아무런 효용이 아니고 효용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액시엄을 충족시키는 효용.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깨주는 순간에 경제학도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오리 하는 사람들 뭐 여담이지만 이제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소비에 관해서 알고 있는 액시엄이 어떤 액시엄이 있죠? 트랜지비티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효용함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액시엄 3가지 정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액시엄들 중에 하나의 일부를 완화시켰을 때 여전히 어떤 합리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냐. 이런 거를 이제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라고 하는 것도 그런 범주지만 그래서 합리적 소비자를 전제하는 것이고 상대소득은 오히려 이제 소비에 있어서 좀 비합리성. 그러니까 내가 소비 얼마만큼 쓸 건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건 사실 내가 얼마나 벌어들이느냐가 중요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이웃이 얼마나 쓰느냐가 걔가 나보다 소득이 뭐 얼마나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내 이웃이 얼마나 쓰느냐가 내 소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그러면 좀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심리학에서는 그게 또 비합리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게 뭐 너무나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게 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경제학적인 시각에서는 이제 비합리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자라면 소비를 어떻게 결정하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수는. 그래서 이게 소비 이론의 미시경제적 기초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소비 이론의 미시경제적 기초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소비자라면 소비를 어떻게 결정하겠느냐. 요 이론, 이 모형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서로 이제 협조를 안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도 개발하고 저 사람도 개발했지만은 가장 그래도 우리가 쓰고 있는 모형에 가장 가까운 것을 개발한 사람이 이제 피셔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피셔 모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미시 경제학 모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뭐 좀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일단 모형의 좀 기초를 먼저 얘기를 하죠. 자, 이 거시경제학에 있어서 소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에서 소비라고 부르는 것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 미시경제학에서 소비 선택이라고 하면은 X제하고 Y제 간의 선택입니다. 내가 점심으로 뭐 짜장면을 시켜 먹을 거냐, 아니면 뭐 학교 구내식당에서 뭐 그냥 밥을 먹을 거냐, 뭐 이 선택의 문제예요. 자, 거시경제학은 뭐라 그랬습니까?
XJ, YJ 구분 안 하고 다 뭉뚱거린다 그랬습니다. 다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을 먹어도 거시경제학에서의 소비고, 소비가 증가하는 거고, 구내 식당에서 뭐 백반을 먹어도 소비가 증가하는 거, 뭐, 똑같이 증가해요. 또 값이 같다면, 5,000원짜리라면 같이 증가해요. 그러면 소비를 선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거시경제학에서의 소비도 선택의 대상입니다. 그럼 거시경제학에서 우리가 소비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느냐. 뭐 답이 나와 있지만 뭡니까? 거시경제학에서는 소비를 선택한다는 게 뭡니까? XJ, YJ가 아니고 XJ, YJ, ZJ 내가 소비하는 전체 소비 액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선택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무엇이 선택이 됩니까? 내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는 부분이 뭡니까? 나머지가 저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Y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C를 선택을 하면 S도 내가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선택을 하느냐? 내가 왜 저축을 하느냐? 우리가 왜 저축을 하느냐? 뭐 아플 때 대비해서 아니면 뭐 나중에 미래에 내가 소득이 없을 때 대비해서, 늙었을 때 대비해서, 결국은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보면 뭡니까? 저축의 목적은 미래의 소비죠. 미래에 내가 아플 때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소비고, 내가 노후에 내가 소득이 별로 없을 때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거시경제학에서의 소비 이론은 뭡니까? XJ하고 YJ 간의 선택이 아니고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와 간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년의 소비, 내후년의 소비, 10년 후의 소비, 20년 후의 소비, 그리고 심지어는 뭡니까? 우리가 자식을 아낀다면은 자식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도 나한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후의 소비, 100년 후에 나는 소비 안 하죠. 그렇지만 내 자식의 소비 또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 미래이긴 하지만.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의 소비는 현재 소비와, 선택은, 소비 선택의 문제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2016년이지만 미래는 굉장히 많은 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는 굉장히 많은데, 기간이 많은데, 우리는 일단은 조금 쉽게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의 소비 선택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 소비하고 미래 소비, 즉 서로 다른 기간 간의 소비 총액의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기간 간 소비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기간 간은 인터템포럴을 번역한 거예요. 템포럴. 서로 다른 기간에 있어서 소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보세요. 미시경제학에서는 맥스, U, XJ, YJ 소비를 하는데 PXX 더하기 PYY equal I. 이 전체 지출이잖아요. 전체 지출을 XJ, YJ 또는 이게 ZJ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얼마만큼 쓸 것이냐. 라고 하는 게 미시경제학의 소비잖아요. 거시경제학에서의 소비 선택은 뭡니까? 사실은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Y가 있고, 이거는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시경제학에서는 소득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전체 소비 지출액이죠. 어떻게 보면 S가 있고, 이게 바로 뭡니까? 거시경제에서 얘기하는 C죠. 전체 소비 지출액이죠.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요 안에서 XJ, YJ 선택이고, 거시경제학은 C하고 S 간의 선택이고,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인터템포럴 초이스라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실제로 모형으로 이제 여러분들 XJ, YJ 이렇게 선택하는 이것도 모형이거든요. 일종의 간단한 모형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단순하게 모형을 만들어 보자. 그럼 어떻게
단순하게 모형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XJ, YJ, ZJ, 뭐, 실제로 뭐 존재하는 재화가 뭐, 수만 개, 수천만 개도 될 수 있는데, 그럼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개로 줄여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본 거잖아요. 여러분들 책에서 많이 보는 게. 그리고 이렇게 줄여놓으면은 인디퍼런스 커브도 그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거시경제학, 그 기간 간 선택도 여러 기간이 있지만은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두 기간이죠. 현재, 미래. 그러니까 미래는 뭐 그냥 간단하게 내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부터 미래는 다 뭉뚱거려가지고 미래라고 부르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기간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1기는 청년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한 60세, 한 80세까지 산다 그러면 40세까지를 1기라고 보고 41세부터 80세까지를 2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노테이션에서는 이제 기간이 딱 두 개입니다. 우리 이런 거를 많이 그려요. 1기고 2기고. 그럼 이제 1기, 2기 전부 다 이 사람 우리는 소득을 벌어들입니다. 이걸 Y1, Y2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걸 이제 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건 정확하게는 가처분 소득이죠. 정부가 세금을 걷어간 후의 소득. 그렇지만 이제 그냥 소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에게 주어진 문제는 뭡니까? 현재 Y1, 미래 Y2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C1하고 C2에 어떻게 할당할 것이냐. 그럼 그 다음에는 세상이 다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자 이제 이거 뭐 여러분들 뭐 잘 알죠? 이제 이 문제는 C1하고 C2를 우리가 XJ하고 YJ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알면 되죠. 예산제약하고 그 다음에 선호. 이 두 개에 대한 선호하고 예산제약을 하고 예산제약을 한번 뭐 그냥 내가 그냥 식을 딱 쓰고 그냥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좋겠지만은 이제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이 미시경제적 기초가 이 수업의 중요한 씀이거든요. 그럼 미시경제적인 기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시경제적인 현상을 미시경제적 기초로부터 도출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좀 하는데 좀 중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제약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산제약. 이런 경우에 예산제약 우리가 어떤 예산제약을 생각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 Y1하고 Y2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로빈슨 크루소 생각해 봅시다. 로빈슨 크루소고 혼자 살아요, 섬에. Y1, Y2는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게 1년, 금년하고 내년인데 바나나 금년에 나무에서 난 거 금년에 안 먹으면 다 썩어서 못 먹어요. 내년에 난 바나나는 내년에 다 썩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런 생산물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기술이 예산제약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뭡니까?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C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죠, 그죠? 현재 지금 내가 금년에 난 바나나밖에 못 먹어요. 그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C2는 이게 이제 예산제약이 됩니다. 자, 뭐 스토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가는 거는 이제 만약에 이 바나나가 아니고 이게 밀이 돼가지고 저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도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고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 미시경제학에서 소득효과, 대체효과, 즉 가격효과 이런 거 분석해봤죠, 그죠?
그래서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라고 나눠가지고 그거 한번 좀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죠.